해군. 말 그대로 해상 방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고대의 해군의 임무는 상륙을 통해 적 후방 교란이었지만 시대가 흘러 점점 해상 보급로가 중요해지고 생명선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 해상 보급로를 지키고 빼앗기 위한 군비 경쟁을 하기도 했으며 2차 세계대전 뒤에는 이 해상 보급로를 어떻게 지키느냐가 전쟁의 승패를 가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 이야기할 네이비설은 독일 해군이 영국 해군의 함정에 제대로 걸려드는 해전, 노스케이프 해전이다.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고 난 뒤 1943년 겨울, 독일의 전황은 날이 갈수록 안 좋아졌다. 41년 여름에 시작된 독일의 소련 침공작전은 공세 종말점을 맞이하면서 정체되기 시작했고, 크루스크 전투 이후 독일은 공세에서 수세에 몰리게 된다. 당시 소련은 바다를 통해 미국과 영국에서의 다량의 물자를 공급받고 있었고, 바렌츠해를 지나 무르만스크로 들어가고 있었다. 당시 나치 독일은 노르웨이의 항공기지와 유보트를 이용해 여러 차례 무르만스크 항구로 향하는 해상 보급로를 위협하고 있었긴 했지만, 해상 보급로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이 해상 보급로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해역에 함대를 파견해 수송 선단을 격파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독일 해군은 만약 바렌츠해에 수송대가 나타나면 샤르노스트를 주력으로 한 수상함대를 움직여 수송대를 격침시킬 계획을 한다. 반면 영국은 독일 함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바렌츠해는 계속해서 항공기와 유보트의 공습을 받았었고, 당시 북해에는 비스마르크급 2번함 티리피츠와 샤르노스트가 있었기 때문에 영국의 입장에서도 해상 보급로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들의 존재를 없애야 할 필요가 있었다. 다행히도 영국 정보부에서 독일의 암호 해독을 한 결과 수송대를 노리고 있으며 수송대를 격파하기 위해 수상부대를 파견한다는 점을 확인한다. 그리고 12월 20일 수송선단 JW-55B 함대는 무르만스크를 향해 출항하였고, 출항 이틀 후 독일의 정찰기는 이들을 추적하면서 이들의 위치를 전달했다. 독일 해군은 이 수송함대를 공격하기 위해 에리 바이를 사령관으로 한 샤르노스트와 36년형 구축함들과 함께 노르웨이 알타프요르드 항구를 떠난다. 그리고 하루 지난 뒤 26일, 바렌츠해의 날씨는 최악으로 파도는 높았고 구름도 껴 더 이상의 항공수색을 지원받기도 힘들어졌다. 항공수색을 지원받기 어려웠던 샤르노스트의 에리 바이 제독은 사령부에 날씨가 험해 구축함들이 제대로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라고 보고하면서 넌지시 작전 취소를 요청하는 무전을 보낸다. 해군 최고지휘관 칼 데니츠는 계속 작전을 수행하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노스케이프 해전은 피할 수 없게 된다. 오전 8시, 에리 바이 제독은 6척의 구축함을 남서쪽으로 보내고, 잠시 후 구축함들은 기함인 샤르노스트와 연락이 끊기게 되면서 구축함은 남서쪽으로, 샤르노스트는 혼자 북상하게 된다. 프레이저 제독은 독일의 공격을 대비하고자 수송선들을 모두 대피시켰고, 이에 샤르노스트가 있는 주변 해역에는 수송 함대들은 남아있지 않게 된다. 잠시 후 버넷이 지휘하는 포스 1 함대, 벨파스트, 노포크, 서포크는 레이더 탐지로 샤르노스트를 12km 거리에서 발견했다. 하지만 이들은 아직 공격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고, 몇 발의 사격을 했지만 이내 기술을 돌려 후퇴하였다. 그리고 12시 무렵, 버넷의 함대는 샤르노스트와 재교전을 시작한다. 샤르노스트의 11인치 탄이 불을 뿜으며 버넷의 함대를 공격하고 이에 응전하는데, 이때 노포크가 타격을 받아 레이더와 함포가 손상된다. 이때 버넷의 함대의 포격으로 샤르노스트는 레이더가 파괴되고 말았는데, 시계가 좋지 않은 바렌츠해에서 샤르노스트는 사실상 장님이 된 거나 마찬가지가 된 것이다. 결국 에리 바이 사령관은 더 이상의 임무 수행은 힘들 것이라고 판단하고 남쪽으로 기술을 돌린다. 이에 버넷의 함대는 샤르노스트를 추적하기로 하지만 노포크와 서포크는 엔진 트러블로 인해 뒤처지게 되고, 결국 벨파스트만 샤르노스트를 계속 추적하면서 이들의 위치를 프레이저 제독에게 알려준다. 그리고 오후 4시 15분, 듀크 오브 요크는 40km에서 샤르노스트를 레이더로 포착하고 이내 거리를 좁히기 시작한다. 잠시 후 4시 48분,
벨파스트에서 노출형 조명탄을 발사했고 듀크 오브 요크는 11km 거리에서 발포를 시작한다. 이때 샤르노스트는 듀크 오브 요크의 공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으며 영국 전함이 있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듀크 오브 요크의 탄이 샤르노스트에게 떨어졌고 이 충격으로 샤르노스트의 전반부 한 포가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에리 제독은 북쪽으로 반전하여 공격에 나섰지만 북쪽에는 벨파스트와 노포크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동쪽으로 기술을 돌렸다. 샤르노스트는 30노트의 속도로 빠르게 달렸고 영국 함대의 공격을 잠시나마 뿌리칠 수 있었다. 이것은 샤르노스트에게 마지막 기회였고 프레이저 제독의 함대는 샤르노스트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 점점 거리는 벌어진다. 하지만 6시 20분 듀크 오브 요크가 쏜 마지막 포탄이 샤르노스트의 보일러실을 파괴하여 샤르노스트는 20노트까지 떨어지기 시작한다. 이는 에리 바이 제독과 샤르노스트에게 치명타였다. 샤르노스트가 침몰할 것을 직감한 에리 바이 제독은 독일 사령부에 마지막 포탄이 발사될 때까지 싸우리라고 무전을 날린다. 떨어진 속도 때문에 영국의 구축함들은 샤르노스트를 따라잡았고 이들 구축함들은 각각 좌현과 우현으로 흩어져 뇌격을 하기 시작한다. 샤르노스트는 회피를 하기 위해 발악을 했지만 어뢰 3발을 맞으면서 결국 샤르노스트의 속도는 10노트까지 떨어지기 시작한다. 결국 오후 7시 15분 프레이저 제독의 포스트 함대는 샤르노스트와 다시 조우하게 되고 북쪽에서는 벨파스트, 서쪽에서는 듀크 오브 요크를 필두로 포스트 함대의 공격을 받기 시작한다. 이미 수차례의 공격으로 사실상 앉은뱅이가 돼버린 샤르노스트는 부포와 주포 등 가지고 있는 모든 화력을 가지고 저항하였지만 자메이카와 벨파스트의 뇌격으로 결국 오후 7시 45분에 전복, 침몰하고 만다. 이때 샤르노스트는 에리 바이 제독을 포함해 1932명의 선원이 사망했으며 살아 돌아온 이들은 36명밖에 되지 않았다. 프레이저 제독은 함대를 무르만스크로 돌리며 샤르노스트 격침이라고 사령부에 송신한 뒤 다시 수송부대를 호위하면서 노스케이프 해전은 끝을 맺게 된다. 흔히 노스케이프 해전은 해전에서 레이더의 중요성을 알려준 해전이라고 평가한다. 1차 교전에서 샤르노스트의 레이더가 파괴되고 난 뒤 샤르노스트는 오로지 견시만으로만 사격을 하게 되는 처지에 이르렀고 이는 바렌츠해의 거친 바다에서는 사실상 눈먼 장님이 된 상태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샤르노스트는 침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가장 치명적이었던 건 바로 영국 호위 함대의 규모와 존재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생각한다. 만약 샤르노스트가 구축함을 나누지 않고 함께 작전을 수행했다면 설사 샤르노스트의 레이더가 파괴되어도 구축함들의 호위를 받아 살아남았을 것이다. 하지만 에리 바이 제독이 어째서 구축함들에게 남서쪽으로 변침하라고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고 이는 현대까지 의문이며 독일 해군이 노스케이프 해전에서 벌인 가장 큰 실책이라고 판단한다. 하지만 이렇게 된 원인이 모두 에리 바이 제독과 독일 해군만의 문제는 아니다. 프레이저 제독은 노르웨이의 주둔에 있는 주력함을 격침시켜야 앞으로 수송선단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고 그래서 독일의 주력함을 바다로 끌어내기 위해 수송선을 미끼로 던지고 수송함대 뒤에서 조용히 몸을 숨겨 샤르노스트를 기다렸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포스1 함대와 포스2 함대는 서로 긴밀하게 조율하여 샤르노스트와 독일 해군을 함정에 빠뜨리게 된다. 결국 이 해전에서 중요한 것은 레이더가 아닌 영국 함대의 위력과 독일군의 전반적인 작전 구상 과정에서의 패배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만약 수송선단이 미끼라는 것을 알아챘다면 날씨가 좋지 않고 수송선단을 제외하고 호위함대의 전력을 정확히 알았었다면 샤르노스트는 바렌츠해에서 침몰하였을까? 결국 전투에 들어가기 전 얼마나 상황 인식을 하고 있냐, 얼마나 정보를 가지고 전투에 임하느냐가 승패의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